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공격과 방어가 한층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형 수직 발사 장치 KVLS의 개량형인 KVLS-2가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 발사 장치는 해군 함정에서 사용되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으로 함정의 갑판에 수직으로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해상작전 환경에서 수직 발사 장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작전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함정의 생존 그 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수직 발사 장치 VLS는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함정이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작전 목적에 따라 미사일 구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직 발사 장치 개발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의 함정은 수평 발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발사 각도가 제한적이며 발사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미 해군은 1970년대 후반에 수직 발사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결과 마크 41이 1980년대 초에 탄생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VLS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마크 41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 시스템으로 초기에는 주로 토마호크 미사일과 SM-2를 운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미군의 VLS를 도입하여 운용해왔지만 여러 한계를 느끼고 한국형 수직 발사 장치 KVLS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그보다 강력한 성능의 KVLS-2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에 없어서는 안 될 무기 시스템 KVL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해군은 현재 KVLS-2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 시험 평가를 마쳤고 후속 운용 시험 평가와 규격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 시점은 2025년 말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정조대왕함과 KDDX 등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KVLS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등 한국 해군의 주요 전투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KVLS는 해성대함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철룡 미사일 등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빠른 발사 준비 시간과 높은 발사 각도를 자랑합니다. 수직 발사 장치는 현대 해군 전쟁 교리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함정의 다목적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단일 함정에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 효율성 또한 수직 발사 장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정의 갑판 아래에 수직으로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이는 함정의 내부 공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무기 시스템이나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직 발사 장치는 함정 이외의 플랫폼에서도 미사일을 장착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잠 미사일을 통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목적 기능은 함정의 작전 범위를 크게 확대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각국은 함정 등에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마크 41을 개발하여 1986년에 처음으로 USS 벙커 1에 장착했고 이후 마크 41은 미국 해군의 주요 전투함의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다양한 개량을 거쳐 성능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유럽에서도 VLS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실버 VLS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유럽 해군의 주력 VLS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버 VLS는 아스터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프랑스 해군의 호위함과 항공모함 등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VLS 개발은 미국과 유럽의 수직 발사 장치 개발 운영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KVLS는 미국 마크 41과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에서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다국적 해군 작전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미국 해군과의 합동훈련 및 작전에서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KVLS는 다양한 미사일을 신속하게 발사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의 중요 목표를 사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등 잠재적 적대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국방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왔는데요. KVLS는 모듈형 설계로 인해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KVLS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마크 41을 도입해 운용하면서 여러 한계와 불합리함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이 미국의 마크 41을 운용하면서 겪었던 문제 중 하나는 기술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마크 41은 미국 해군의 미사일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반면 한국 해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산 미사일을 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과 발사 시스템 간의 통합 과정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아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유지보수 및 지원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골칫거리였는데요. 마크 41의 부품과 유지보수 장비는 주로 미국에서 조달해야 해서 신속한 수리와 정비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측의 기술 지원과 교육이 제한적이어서 한국 해군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정비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군과 미국 해군의 작전 환경이 다른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지형적으로 많은 섬과 좁은 해역이 많아 이에 대응하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VLS는 넓은 해양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한국의 작전 환경에서는 일부 기능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국산 수직 발사 장치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크 41은 미국의 정책과 일정에 따라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 필요하는 무관하게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해군의 전략적 필요에 맞춘 업그레이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강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입 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거나 비싼 유지보수 비용, 핵심 기술 이전 제한 등의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고 쳐도 가장 억울하고 서러운 부분은 관련 무기 체계까지 미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크 41을 운용하다 보니 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 역시 마크 41에 장착할 수 있는 미국산 미사일을 도입해야 했고 국산 미사일을 마크 41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무기체계 통합에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통합 과정 중에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의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마크 41을 개발한 제조사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우방이라 해도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의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KVLS 개발 성공으로 인해 이런 서러움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KVLS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5월에 첫 번째 구축함인 왕건함에 KVLS가 탑재되었는데요. KVLS의 파급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충남함이 동시에 8발의 대한미사일을 해군구로 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성능은 바로 KVLS 덕분입니다. 충남함에는 16개의 KVLS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8발의 해공 대한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충남함의 KVLS는 해공 미사일 외에도 전술함대지 미사일, 장거리 대잠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SM-2의 오작동 문제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국산 대체 무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대 공유도 탄투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함대 공유도 탄투가 2030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과 중국의 대한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무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함대 공유도 탄투는 KDDX에서 운용될 예정이며 역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의 KVLS보다 더욱 성능이 향상된 KVLS-2가 탑재됩니다.
함대 공유도 탄투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KVLS-2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함대 공유도 탄투는 발사 직후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면서 작은 선해 반경으로 표적을 향해 급선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함대 공유도 탄투와 KVLS-2의 개발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두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VLS-2 모듈의 크기는 가로 3m, 세로 2.4m, 높이 9.8m로 4셀이 한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KVLS와 마찬가지로 핫런치 방식을 사용하며 화염 방출 방식으로 집중 화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6모듈로 확장이 가능하여 다양한 크기의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KVLS-2는 KVLS보다 더 크고 강력한 발사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고 함대 공유도 탄투 등 다양한 고성능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KVLS-2는 애니셀, 애니미사일 개념을 지향합니다. 이는 하나의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유도무기의 표준화 설계를 적용해 같은 셀에서도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KVLS는 특정 미사일에 맞는 셀을 사용해야 했지만 KVLS-2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KVLS-2는 360도 전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함정의 기동 상황이나 인적 구조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함정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KVLS-2의 성능 향상은 해군 함정 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사일과 발사 체계의 통합 성능 개량을 통해 더욱 정밀한 유도와 탐색 기능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연계 개발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4일 근접방어 무기체계 영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함정의 근접방어는 주로 대공포와 기관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함포와 기관포는 주로 항공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된 무기체계는 20mm 오리콘 기관포, 40mm 보퍼스 대공포 등이었습니다. 이후 제트기의 발전과 함께 미사일 위협이 등장하면서 함정의 근접방어 무기체계도 이에 맞춰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현대적인 시위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함정의 근접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시위즈가 더욱 발전하여 다층 방어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았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방어 시스템과 통합되었습니다. ESSM은 중거리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으로 시위즈와 함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램은 근거리 및 중거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시위즈와 함께 함정의 방어 능력을 극대화해줍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과 레이저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함정의 방어, 그 중에서도 근접 방어 주력은 시위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에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중요성은 해군 함정의 생존성과 직결되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적의 미사일, 항공기, 소형 함정, 그리고 기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최후의 방어 수단입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자면 함정에 접근하는 고속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더와 연결된 자동화된 기관포나 미사일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시위즈의 주요 특징은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등 위협을 빠르게 탐지하고 추적하고 탐지된 위협을 신속히 조준 발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위즈는 인력이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적의 위협을 처리합니다. 시위즈의 구성 요소는 크게 레이더 시스템, 발사 시스템,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고속으로 접근하는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위즈의 레이더는 함정 주변의 상황을 360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은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고속회전 기관포나 단거리 미사일로 구성됩니다. 통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을 통합하여 자동화된 교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함정의 근접 방어에 시위즈만 동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위즈와 함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램미사일입니다. RIM-116램을 예로 들자면 함정의 중앙통제 레이더와 미사일 자체의 유도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사거리는 약 9km이며 적외선 및 레이더 유도 방식입니다. 램의 장점은 9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시위즈보다 더 먼 거리에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여 다수의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적외선과 레이더 유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램미사일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미사일 한 발당 비용이 고가라서 운영 비용이 높고 미사일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이 필요하여 지속적인 교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정의 중앙통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하므로 시스템 고장 시 대응 능력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시위즈와 램은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 될 수 있으면 SM-2, SM-6 등의 함대공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적의 대한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만약 이게 뚫렸을 때는 램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넘기면 좋겠지만 이런 방어망이 모두 뚫린다면 최후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위즈입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다양한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네덜란드 탈레스에 30mm 기관포 골키퍼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독도급 강습 상륙함 등에서 운용하는 골키퍼는 A-10 썬더볼트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30mm GAU 8A 어벤저 기관포를 사용합니다. 레이더와 전자광학 시스템을 통합하여 목표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고 분당 최대 4,200발의 발사 속도로 고속으로 접근하는 위협을 신속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2km로 높은 명중률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펠럼스는 20mm M61A1 발칸포를 주무장으로 사용합니다. 사거리는 골키퍼에 비해 약간 부족한 1.5km지만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4,500발로 골키퍼에 앞섭니다. ANTPQ-36 X밴드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고 최신 모델에서는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레이더와 함께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펠렁스는 상당히 많은 서구권 국가에서 사용되는데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스 등이 펠렁스를 근접방어 무기체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근접방어 무기체계로 주로 골키퍼와 펠렁스를 운용해왔지만 방산기술 강국답게 국산 근접방어 무기체계 시위즈2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무기체계를 국산으로 개발하면 당연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모든 무기를 꼭 국산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는데요. 시위즈2 개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덜란드의 탈레스가 골키퍼 생산을 중단하면서 미국의 레이시온의 펠렁스가 근접방어 무기체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펠렁스의 가격이 거의 2배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국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고가의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시위즈2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둘째, 기술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시위즈2를 개발하면서 30mm GAU-8 기관포를 장착한 이유는 20mm 기관포보다 위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포탄의 지름은 10mm 차이지만 위력과 유효 사거리에서 차이가 분명할 정도로 30mm 기관포가 월등합니다. 이는 한국이 시위즈2 개발에 있어 30mm 기관포를 채택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역시 한몫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탈레스가 골키퍼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 해군은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골키퍼를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IG넥스1이 2020년 4월 네덜란드 탈레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골키퍼를 완전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창정비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은 시위즈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시위즈2의 개발 이후에는 이렇듯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펠렁스의 개발사 레이시온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장난을 친 것인데요. 덕분에 한국은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됐으니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리즈2는 30mm GAU-8A 어벤져 기관포를 주요 무장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분당 최대 42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는 약 3에서 5km에 달합니다. 여기에 능동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고성능 광학 추적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리즈2의 A사 레이더는 고해상도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광학,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통해 초음속 미사일 및 적어도 시스키밍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2의 성능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시리즈2는 다양한 해군 함정에 유연하게 탑재될 수 있습니다.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등 여러 함정에서 운용 가능하며 자동화된 무인 시스템으로 함정의 생존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리즈2는 군집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 확산탄을 탑재할 계획인데요. 전방 확산탄은 표적의 전방 일정 거리에서 방출된 자탄이 원심력에 의해 넓게 퍼져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탄약입니다. 이러한 탄막 형성은 군집 드론과 같이 다수의 목표물이 동시에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리즈2의 전방 확산탄은 기존의 관통 탄약과는 달리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건조를 마치고 시험 평가 중인 함정의 시리즈2를 적용하여 실제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충남급 호위함에 시리즈2가 탑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건조되는 KDDX 등의 전투함정에도 국산 시리즈2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약 3,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시리즈2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KDDX 및 울산급 배치3 등의 전투함정에서 근접 방어 능력을 제공하게 되어 우리 해군의 생존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 기회 창출과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경쟁력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거리튜브였습니다.